진행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페이지 50페이지 우편에 관한 요금 한번 볼게요. 자, 우편에 관한 요금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암기할 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별납, 후납, 그 다음에 그 수취인 부담까지 이렇게 구분하셔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국내 우편에 관한 요금이거든요. 여기서 정리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국제 우편에 관한 요금 갔을 때도 좀 비교하면서 여러분들 좀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별납 개념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우편물의 종류, 무게, 우편 요금 등이 같은 에다가 좀 체크를 하세요. 그러니까 다양한 우편물을 보내는 게 아니라 같은 종류, 그 다음에 뭐 같은 요금 뭐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다량으로, 그러니까 같은 우편물을 한 번에 다량으로 보낼 때 개개의 우편물에다가 막 우표를 갖다가 막 첩보해가지고 뭐 저기 요금을 납부하는 거 대신에 그냥 뭡니까? 별납이라는 거, 도장 찍힌 거 보셨죠? 그 별납이라는 거 그거 표시해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그 계산하는 제도가 바로 우편요금 별납, 우편요금 별납,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훨씬 편하죠, 그렇죠? 매번 도장 찍어서 소인 찍고 하느니 그냥 곧 인쇄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편하기 때문에 우리 발송인이나 우체국 모두에게 그렇게 편리한 제도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별납 우편물과 관련해가지고는 그 요건 잘 보셔야 돼요. 취급 조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종류, 무게, 요금 등이 같다라는 거, 그리고 동일인이 한 번에 발송하는데, 자, 취급 통소 관련해서 통상 우편물, 소포편물 최소 10통 이상이 된다라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10통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관할 지방 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요금 별납 취급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이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편 취급국도 여기는 포함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편 취급국이 포함되냐 안 되냐 할 때 웬만하면 다 된다고 보시고, 안 되는 것들 아까 팩스 나왔듯이 그런 것들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딱 기억하시면 되고, 자, 어쨌든 우편 요금 별납 우편물 그렇게 보시고, 문제는 여러분들 나중에 요 뒤에 것까지 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납. 후납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도 역시 개념을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편 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후납, 그러니까 나중에 내는 겁니다. 자, 보세요. 1개월간 발송 예정 우편물의 요금액의 자 2배 해당하는 담보금, 그러니까 담보금을 내는 거예요. 먹튀할 수 있으니까 담보금을 대충 너 한 달에 얼마만큼 보낼 것 같으니 그러면 이 정도 보낼 것 같다, 요금을 갖다가 산정하고요. 거기에 대한 2배에 해당되는 요금을 담보금으로 먼저 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내는 것을 나중에 결산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하는 제도다. 그래서 요 개념은 그냥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1개월간 발송할 물량의 2배에 대한 요금을 담보금으로 제공하고, 그 다음에 실제 금액은 다음 달 20일에 납부하는 제도. 그게 바로 후납 우편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뭐 우편물을 자주 발송하는 공공기관이나 은행, 회사 등이 요금 납부를 위한 회계 절차상의 번잡함을 줄이고 소인 절차 생략할 수 있어서 역시 편리한 제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여기 이제 보셔야 될 게 취급 대상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여러분들 암기하셔야 되는데, 자, 암기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막 머릿속에 기억난다는 게 그거였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그냥 이거 계속 할게요. 이렇게 백무 전표 수후발. 지금 낯설겠지만 저는 이게 익숙하더라고요. 그래서 백모 전표 수후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근데 이 백자가 이렇게 하셔도 돼요. 백 해도 되고. 백이 그 백자입니다. 백모 전표 수후발. 자, 계속 반복을 하세요. 백모 전표 수후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밑줄 그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후납 우편물의 취급 대상 우편물은 자, 첫 번째 보시면 아까 우리 별납은 어땠습니까? 한꺼번에 몇 통 이상이었죠? 10통 이상이었습니다. 자, 우리 후납은 뭐다? 100통. 그죠? 한 사람이 매월. 자, 요거는 매월입니다. 매월 100통 이상. 100. 그 다음에 모는 모사전송, 즉 팩스. 모사전송. 그 다음에 전자우편. 그 다음에 우편 요금 표시기. 사용 우편의 표. 백모 전표. 그 다음에 수취인 부담. 그 다음에 반환 우편물 중에서 요금 후납으로 발송한 등기 우편물. 그 다음에 마지막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발송 우체국이 정한 조건에 맞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우편물이라고 되는데, 단지 이것만 이제 암기해서는 안 되고 내용을 갖다가 좀 봐야 되는데, 자, 볼게요. 백모 전표 수후발. 자, 100이라는 것은 매월 몇 통 이상? 100통 이상 발송하는 거. 통상 소포 우편물이고요. 다음 모사 전송, 백모 전자우편, 그 다음에 우편 요금 표시기, 그 다음에 수취인 요금 부담, 그 다음에 다음에 이건 뭐죠? 요금 후납으로 반송한 거, 요금 후납으로 반환 우편 중에서 발송한 거, 그 다음에 발송 우체국장이 정한, 요때 보세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죠. 백모 전표 수후발이라고 해서 지금 뭐 기억하시고 다음에 또 보실 때 기억하시면 뭐 이거는 극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백모 전표 수후발, 요게 바로
우편 요금 혼합 우편물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용 조건 관련해서 자, 우편물을 발송할 우체국이나 배달할 우체국을 우체국으로 한다. 그 다음에 꼭 좀 체크를 하세요. 자, 이때 보시면 자, 우편 취급국은 어떻게 총괄 우체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 자, 여기는 어떤 제한이 없는 게 아니라 우편 취급국 같은 경우는 자, 혼합 우편물에 대해서는 총괄 우체국장의 어떤 사전 승인을 받아라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백모, 존표, 수후, 발 그랬잖아요. 발송 우체국장이랬습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우편물은 누가? 발송 우체국장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다. 배달 안 해요. 그러니까 백모, 존표, 수후, 발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이렇게 조건, 이용 조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자,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네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수취인이 요금을 부담하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누구와의 계약? 자, 이거 체크를 할게요. 배달 우체국장. 밑줄 칩시오. 이게 밑줄이 안 되어 있네요. 배달 우체국장의 계약을 통해 그 우편 요금을 발송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수취인 자신이 부담하는 제도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통상 우편물은 주로 자, 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의 표시를 한 사제업소 또는 봉투 등을 조제하여 이를 배부하고 배부를 받은 자는 우표를 붙이지 않고 그대로 발송하여 그 요금은 우편을 배달할 때 또는 우체국 창구에서 교부할 때 누가? 자, 수취인이 뭐하고 지급 수수료와 함께 지급한다라는 거. 그래서 통상 우편물. 여러분들 보시면 통상 우편물. 근데 그 밑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일반 통상 우편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통상 우편물에는 자, 일반 통상 우편물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 통상 우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편물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우편 요금 수취인 부담해가지고 받는 사람이 수수료하고 요금 그냥 납부하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자, 일반 통상 우편물은 통신 판매 등을 하는 상품 제조회사가 자, 볼게요. 자, 이거 밑줄 칩시오. 주문을 받기 위한 경우. 자, 여기다 1번 할게요. 주문을 받기 위한 경우. 주문을 받기 위한 경우. 주문을 받기 위한 경우. 또는 자기 회사에 대한 소비자 의견 이런 경우에 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 강의가 어떻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자, 우편으로 보내주세요 하면 어느 누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보내줄까요? 안 그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내고 난 다음에 제가 받을 때 뭡니까? 제가 그 요금 계산을 직접 하겠죠. 수취인 부담. 그래서 그 등기통 일반 통상 우편물에 대해서는 자, 이게 시급한 것도 아니니까 등기 통상으로 보낼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일반 통상 우편물로 해가지고 우리 상품이 어떤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런 거 설문조사할 때 주로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일반 통상 우편물은 소비자 의견 알아보거나 주문을 받기 위한 그런 경우에 수취인 부담으로 많이 이용한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취인 부담 우편물과 관련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취급 대상은 자, 통상 우편물, 자, 그 다음에 등기 소포 우편물, 그 다음에 계약 등기, 그리고 각 우편물의 부가 서비스도 취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수취인 부담 우편물이 대상이 되는 거. 자, 일반적으로 통상 우편물은 당연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소포도 마찬가지, 등기 소포도 된다라는 거. 등기 소포 되고 계약 등기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게, 자, 발송 유효기간, 자, 2년이라고 동그라미 해주시고 별표 칩시오. 이게 왜 음영 처리가 안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2년 이내. 2년. 자, 2년 이내. 다만, 자, 2년 이내 누구하고? 자, 배달 우체국장과.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취인 부담이 딱 나오면 무조건 생각할 게 배달 우체국장. 요것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계약도 누구하고? 배달 우체국장하고 계약을 하는 거고요. 2년 이에 배달 우체국장과 이용자와의 계약으로 딱 정하고요. 발송 유효기간 2년입니다. 1년 아니에요. 2년이라는 꼭 좀 기억하시고. 그러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발송 그 제한기간, 유효기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그 한계까지 여러분들 확인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취인 부담 우편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아까 그 개념하고 조건 있잖아요. 통상 우편물, 등기, 소포 우편물, 계약 등기, 그다음에 부가 취급 서비스 또 역시 할 수가 있고요. 발송 유효기간이 요거라는 거 꼭 좀 기억하십시오. 다만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은 발송 유효기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까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교재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좀 이게 흐릿하게 나와가지고 좀 더 보기 힘드시겠네요. 자, 우편 요금 감액 조건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여러분들 좀 많이 사면 많이 깎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편 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량으로 보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액을 해줘야 되겠죠. 특히 우편 요금 감액 조건 요것도 중요하고 나중에 뒤쪽에 나오면 그 EMS 그쪽 감액 조건 국제 우편 할 때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외우기 힘들면 그만큼 또 다른 사람도 외우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우편 요금 감액제도 개요 및 대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다량의 우편물을 발송할 때 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라고 우편법에서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통상 우편물 관련해가지고 자, 요 굵은 글씨 정도만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잡지, 신문, 잡지. 신문, 잡지, 뭐 조문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신문, 잡지, 전기 간행물. 자, 이때 전기 간행물이라 하면은 일간, 주간 또는 월간으로 하여 최소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것. 자, 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할게요. 자, 그런 것들, 그거는 감액 대상 된다.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보통 이거 구독할 때 한 6개월, 1년 뭐 이런 식으로 구독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발송도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니까 충분히 감액 대상이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자, 표지 제외한 48쪽 이상. 그리고 아까 우리 봤던 요건 그대로입니다. 저기 보시면 뭐 인쇄 제본되어 발행인 출판사 인쇄소 명칭 중 어느 하나, 그다음 쪽수 표시되어 있는 그런 것들. 어쨌든 책. 그래서 일단 그 큰 글씨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 다만 상품의 선점 및 그에 대한 광고가 10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건 책이 아니라 뭡니까? 그냥 이거는 그 우리 집에 보면 뭐 야식 먹으라고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책. 자, 근데 광고는 최소한 10분의 1 넘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우편물의 종류, 무게, 규격이 같은 다량 우편물. 자, 이렇게 돈 밑줄 치시고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암기 벌써 3개 암기 되셨죠? 물어볼게요. 자, 3강. 자, 네 번째.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일반 영리 기관이 아니라 비영리 민간 단체가 뭘 위해서 공익 활동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공익 활동.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요건 다 받긴 그렇잖아요. 감액할 수 있다. 딱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이제 국회의원. 여러분들 보시면 뭐 지역구 의원들이 막 이렇게 자기 어떤 의정활동을 막 하는 보고서들 막 나올 거예요. 의정활동 어떤 보고서. 자, 의정활동 보고서는 근데 잘 보세요. 요거 밑줄 친 게 연간 3회의 범위에서 한 번에 5,000통 이상 발송할 때. 연간 3회의 범위에서 한 번에 5,000통 이상 발송할 때 감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 보고서가 언제든지 감액해 주는 게 아니라 최소한 연간 3번 범위에서 한 번에 5,000통 이상 발송할 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보시면 한 번에 10통 이상 발송하는 요금 별납, 요금 후납 등기 우편물.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별납은 몇 통 이상이었습니까? 10통 이상이었고 다음에 후납은 백무, 전표, 수후발에서 100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통 이상 하면 감액의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자, 부동산을 제외라는 거 기억을 하십시오. 부동산을 제외한 어떤 상품에 대한 뭐 광고 등을 기재한 인쇄물이나 CD 같은 거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인쇄물이나 CD. 그다음에 8번째 보시면 그다음에 16면 이상의 책자 형태로 뭐다? 상품 안내서. 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 아까 야식 그 배달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겠고 아니면 뭐 그 쇼핑몰 같은 데서 보면 나오는 책자 있잖아요. TV 홈쇼핑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책자 그런 것들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상 우편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감액 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한번 처음 볼 때는 좀 낯설어도 두 번, 세 번째 보면 아 그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는 다 아시는데 다만 그 구체적인 요건을 조금만 구분을 하셔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전기 간행물, 뭐 신문, 뭐 그런 것들 최소한 전기 간행물은 최소한 뭐다? 체크할 게 뭐다? 1년에 한 번 발송되는 게 아니라 월 1회 이상. 그거 좀 아까 좀 체크를 하나 하고 갈게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하나 하세요. 그래서 일간, 주간 또는 월간으로 하여 뭐다?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월 1회 이상. 그러니까 우리 전기 간행물과 관련해서 감액 대상이 되는 건 월 1회 이상 되는 거고요. 그다음 책은 우리 앞에서 봤던 48쪽 이상인데 다만 광고가 10분의 1 넘으면 안 된다라는 정도. 그다음에 종류가 같고 가격이 규격, 무격, 뭐 무게 이런 것들이 같은 다량 우편물. 그다음에 비영리 기관, 그다음 의정활동. 의정활동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의정활동은 3회 범위 안에서의 어떤 5,000통 이상이라는 그 범위 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별납, 후납 10통 이상. 그다음에 광고 다만 부동산을 제외해야 한다는 거. 부동산 제외한 그 광고를 기재한 인쇄물. 그다음에 16명 이상의 책자 형태의 어떤 상품 안내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십시오. 요거는 뭐다? 감액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문제 한번 풀어 보시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소포 우편물 1, 2, 3번 돼 있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별표 치십시오. 이게 이제 가장 헷갈리고 어려운 겁니다. 요거는 자, 뭐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뭐 포스트잇 같은 데라도 이런 데 좀 기록을 하셔가지고 좀 정확하게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거는 꼼꼼하게 다 보셔야 돼요. 자, 소포니까 여러분 당연히 물건이겠죠. 그럼 잘 보세요. 감액이 대상이 되는 거는 자, 한 번에 뭐다? 2개 이상. 자, 일단 기억하시죠. 한 번에 2개 이상 또는 월 50개 이상 발송하는 혼합 우편물 중에서 뭐 하는 거?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등기 또는 일반 소포 우편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씩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꼼꼼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2개 이상 또는 월 50개 이상. 자, 우리 혼합 우편물 중에서 어디에서? 창구,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등기나 일반이나 상관없고요. 그런 소포 우편물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꼭 우체국 창구에서만 감액해주냐? 그건 아니에요. 자, 2번 보세요. 이번에는 뭐다?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우편물로서 한 번에 역시 2개 이상. 근데 이때는 뭐만? 등기 우편물만 그렇다라는 거. 이게 음영 처리가 조금 이상이 돼가지고 어쨌든 등기 우편물까지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A번하고 B번 있죠? 여러분들 비교돼요. A는 뭐였습니까? 어디에서 접수하는 거? 우체국 창구에서. B번은 방문 접수. 다음 3번은 보세요. 우체국과 발송인의 모든 계약, 사전 계약에 따라. 사전 계약. 그래서 우리 쇼핑몰 하는 친구들이 있다 있죠. 택배차 와가지고 막 실어 갑니다. 그런 것들 뭐다?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우편물로서 월 100개 이상. 자, 100개 이상. 그다음에 등기 우편물. 이렇게 좀 구분하십시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자, 정리 다 되시죠? 정리 다 됐죠? 자, 창구. 그다음에 방문. 그다음에 사전 계약. 자, 여러분들. 자, 이거는 참고할 때는 어떻다? 1회에 2개 이상, 월 50개 이상, 혼합 중에서 뭐다? 일반, 그 다음에 등기, 소포, 그 다음에 방문은 1회에 2개 이상 하는, 그렇죠, 등기 소포, 그 다음에 사전계약은 사전계약에 따라서 월 몇 개? 그렇죠. 100개 이상 하는 등기, 소포 이렇게. 키워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막 이걸 막 그냥 읽어주고 막 단순히 외우라 하면 너무 힘드니까 딱 3개로 구분하세요. 자, 우리 소포 우편물과 관련해서 감액 요건은 창구에서 접수한다. 그러면 한 번에 2개 이상, 월 50개 이상. 이때는 혼합 우편물 중에서 일반 소포, 등기 소포 둘 다 되고요. 그다음에 방문 접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2개 이상 할 때 등기, 비싼 거 쓸 때만 감액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전 계약에 따라서 할 때는 월 100개 이상의 어떤 등기 소포. 기억 다 됐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고 이따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일반 우편물, 소포 우편물, 통상 우편물, 소포 우편물 그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나중에 그 정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딱 그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우편 요금의 반환 청구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계속 요금과 관련되는 것들 그렇게 하는데 자, 우편 요금이 잘못 계산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반환해달라고 하면 반환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첫 번째 우편 요금은 서비스에 대한 대가인데 서비스 제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뭐 요금을 초과 납부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계무로 발송인에게 반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자 보세요. 이번이 참 그래요. 잘 보세요. 근데 이 모든 경우에 요금을 반환하면 반환 사유 인정이 극히 곤란한 경우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성을 해할 염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부 납부한 요금이나 초과 납부한 요금은 자 이거 꼭 좀 체크해 주세요. 원칙적으로는 안 돌려주겠답니다. 원칙은 뭐다? 반환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여러분 대통령령이라는 것은 우편법 시행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편법 시행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지금 납부한 사람의 청구에 따라서 요금을 하다. 좀 밑주십시오. 청구에 따라서 이렇게 돼 있네요. 쉽게 말하면 가만히 있으면 돌려주지 않겠다. 네가 돌려달라고 하면 내가 돌려줄게. 이렇게 그럽니다. 원칙은 여러분 뭡니다? 반환 안 된다라는 거. 자, 그 우편 요금 반환 원칙은 안 된다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 표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보세요. 자, 우리 반환 사유 보세요. 당연히 뭡니까? 과다징수. 원래 500원만 받아야 되는데 1000원 받았다. 그럼 과다징수 밑줄 치고 과다징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가취급.
자, 이거 서비스 해주기로 했는데 부가치급 서비스 안 해줬던 경우. 자, 이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 사설 우체통. 요거 좀 제가 사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시킨 경우에 납부, 수수료, 잔액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근거 규정이라든지 뭐 여러분들 반환 청구 우체국 당연히 돈 내는 곳이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청구 기간만 좀 기억을 하세요. 자, 보시면 60일, 30일. 60일, 30일. 그래서 두 개는 쉽잖아요. 아까 막 과다 청구한 경우라든지 부가 서비스 해주기로 해놓고 안 해준 경우는 뭐다? 언제? 납부한 날로부터 60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되면은 여러분 한 3년 전에 내가 돈을 잘못 냈다 이러면 뭡니까? 증거도 제대로 안 남고 그거 시간 그 증거 확보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속성을 요하기 때문에 며칠로 끊었다? 한 2달 정도 60일로 딱 끊었습니다. 그 60일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아까 사설 루트통 사용계약 그 해지했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어떤 잔액 같은 거는 며칠? 30일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지한 날로부터 이때는 해지한 날로부터 30일. 자,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시고 자, 이것도 지우겠습니다. 딱 하고 자, 다음에 우편 요금 반환 청구서의 접수라고 하거든요. 아까 보세요. 청구인의 반환 청구를 검토하거나 수리하기로 결정한 때는 이거 쭉 기재한 다음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뭐 이건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편 요금의 반환 여러분 관련해서 자 나쁜 사람들 뭘로 우표로 주겠다는 거네요. 우표로 반환한다. 이거 어디다 쓰라고요? 그럼 자기 것도 이용해야 되잖아요. 우편. 그 다음에 현금. 둘 다 가능하다. 그래서 우편 밑줄 치시고 현금 밑줄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편 요금 반환은 꼭 현금으로만 주는 게 아니다. 우편으로도 돌려준다라는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보시고 그 밑에 문제부터 먼저 하나 볼게요. 국내 우편 요금 2014년도 문제네요. 1번 우편 요금을 별납할 수 있는 거. 별납. 별납은 아까 우리 몇 통 이상? 통상이등 등기등 10통 그랬습니다. 10통. 자, 하나다가 아니고 아까 통상뿐만 아니라 소포 둘 다 10통이죠. 그렇죠? 둘 다 10통. 그다음 2번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발송 유효 기간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했잖아요.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발송 유효 기간은 아까 몇 년? 1년이 아니고 2년이라 했습니다. 2년. 근데 3번은 보세요. 아까 발송 유효 기간에 2년의 제한이 있지만 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한 우편물은 자, 발송 우체국장. 여러분 발송 우체국장 좀 기억하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뭐뭐뭐뭐뭐뭐 7글자. 백모, 전표, 수후, 발.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발송 우체국장이 혼합 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알겠죠? 이거는 당연히 아는데 문제 추세가 되게 얍삽한 이게 어쨌든 승부를 가려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배달 우체국이나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송 우체국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4번 과다 징수했다. 과다 징수한 거는 아까 며칠이라 했습니까? 나빠는 60일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뭐 이렇게 어렵진 않게 나왔네요. 자, 그렇게 보시고 저기 아까 우리 앞에 53페이지 볼게요. 작년 문제, 이번 최신 문제네요. 보세요. 1번, 요금 수취인 부담 우편물의 취급 대상은 해가지고, 자,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아까 통상 우편물, 등기 소포 우편물, 계약 등기 맞죠? 거기다 플러스 부가 취급 서비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훈합. 딱 훈합할 때 딱 보는 순간에 웃었습니다. 백모 전표 딱 생각하시면 돼요. 100통. 그러니까 훈합은 뭐다? 100통. 그러니까 100통 맞습니다. 3번 별납 우편물은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우체국. 그다 특히 자 요거 뭐죠? 우편 취급국 포함이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포함. 근데 아까 훈합은 어떻습니까? 훈합 우편 취급국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는데 어떻게 돼야 한다 했습니까? 총괄 우체국장의 뭐?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이용 가능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4번. 와, 이거 기출 보세요. 2014년대 나오고 16년대 나오고. 야, 발송 유효 기간 이거 참 문제 그렇죠. 한 번은 1년으로 나오고 한 번은 3년으로 나오고 정답은 2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오진 않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자, 가기 전에 자, 소포 우편물 관련해 가지고 자, 우리 훈합 요금 관련해 가지고 자, 참고 접수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몇 통? 그쵸, 한 해에 2통 이상. 월 50회. 훈합 조건인 일반 소포, 등기 소포. 방문도 1회 1통. 자, 그렇게 보시고, 여기 때는 등기만 해당하고, 사전계약은 월 100개. 자, 여러분들, 지금은 잘 하시는데, 이거 나중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또 등기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 잘 하십시오. 나중에 섞어내면 자 헷갈리기 쉬우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렇게 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 손실보상.
손실보상.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그 손해배상이랑 손실보상 요 시험과 관련 직접 되는 건 아닌데 손해배상이 뭐고 손실보상이 뭔지 여러분 아세요? 예? 예? 손 너무 높이 들면 여러분 그 카메라에 화면에 여러분 손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이 들지 마시고 제가 예전에 여기 한번 수업을 하는데 시험이 앞두고 작년 이맘때쯤인데 사회복지 그때 사회 수업을 할 때인데 너무 이제 경제 파트에서 너무 이제 궁금한 게 있었나 봐요. 수업하는데 너무 답답하니까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자기 문제 미리 풀어 오셨는데 궁금하니까 손을 들고 이제 머리를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뒤통수가 그냥 쑥 이렇게 나오신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절박하게 공부하시는 거죠. 시험 앞두고는 원래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손해배상. 여러분 개념만 한번 좀 비교를 하시면 돼요. 앞으로 손해배상, 손실보상은 계속 나올 거예요. 손해를 배상하고 이 손실을 보상한다. 크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손해라는 것은 어떤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어떤 내가 재산적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배상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위법한 건 아니고 적법해요. 적법하지만 어떤 공공기관의 공공필요에서 적법한 행위를 하지만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손실을 당했습니다. 하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어떤 경우냐면 자, 우리 홍수 방지를 위해서 댐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자, 내가 예전부터 우리 조상 대대로 살고 있던 논하고 밭, 집까지 뭡니까? 다 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국가의 공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 때문에 댐을 갖다가 그렇게 뭐 계획을 취소할 수는 없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공공 계획에 의해서 어떤 그것을 수용을 해주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나의 뭐 땡처럼 분 없이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댐 건설하는 게 여러분 위법한 행위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국가의 어떤 적법, 국회 법률에 따른 어떤 적법한 절차에 기한 거기 때문에 그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내가 그 손실이 너무나 클 때, 그럴 때는 뭐다? 보상을 할 수가 있어요. 손실 보상 이렇게 하는 거고, 자,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뭐다? 우리 국가기관이 어떤 위법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공사를 하다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철근이 우리 집 창문 쪽으로 날아가지고 창문이 다 깨졌다. 이러면은 뭡니까? 공무원이 국가기관이 어떤 직무 집행과 관련해서 우리의 손해를 끼쳤을 때 그때는 뭐다? 위법한 행위로 봐서 손해배상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우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우편 관서가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잘못이라는 것은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꼭 이런 게 나올 거예요. 물론 고의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주로 고의보다는 뭐가? 과실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실컷 이거 계약에 따라 가지고 우편물 막 이렇게 보내놨는데 애들이 우편 자료 같은 거 이런 거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비가 와가지고 그게 다 망가지든지 그런 때는 뭡니까 과실이 개입되는 거잖아요. 그럼 과실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양은 얼마 안 되는데 시험 출제 비중은 상당히 높은 그런 파트니까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보시면 자 손해배상 볼게요. 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이랑 우편물의 지급 중 우편관세에 밑줄 칩시오. 고의 또는 과실. 그러니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돼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를 메워주는 것, 보전하는 것을 손해배상이라고 한다랍니다. 그러면 그 성질과 관련해서 자 우리 여기 두 개가 있는데 또 하나가 뭐가 나오냐면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라는 게 하나 나오거든요. 이용자. 자, 요 세 개를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이 챕터에서는 요 세 개를 공부하는데 자 보세요.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뭘 요건으로 한다? 고의 가실을 요건으로 한다. 근데 손실보상은 뭐다? 고의 가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행위에 의한 경우에도 손실을 보상하는 뭐와 차이가 있다? 손실보상과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부가취급, 등기취급이라든지 재산적 손해 유무 이런 것을 요건을 하지 않는 이용자 실비지급제도가 그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라는 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편관서가 제대로 서비스를 안 해가지고 내가 항의하려고 집에 있다가 뭡니까? 우편관서까지 버스 타고 갔어요. 그러면은 이건 뭡니까? 어떤 재산적 손해 그런 걸 떠나가지고 한번 왔으니까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대가 이렇게 지급해 주는 거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용자 실비지급제도인데 자 그럼 보세요. 자 차이 한번 볼게요. 자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뭘 요건을 한다? 고의 또는 과실 그리고 아까 위법성이 있어야 되고 고의 과실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적법이고 요거는 고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근데 손해배상, 손실보상은 둘 다 뭐다? 재산적 손해를 갖다가 메워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용자 실비제도는 재산적 손실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가서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다? 여기는 둘 다 이렇게 할게요. 재산적 손실 할게요. 손해든 손실이든 어쨌든 이런 건 둘 다 됩니다. 고의 과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는 재산적 손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요. 다음에 등기했느냐? 등기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세 가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여러분 정리 한 번만 딱 하세요. 그래서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고 고의가시를 요건으로 하면서 재산적 손해가 있을 때 그 손해를 메꿔주는 게 바로 손해배상이고요.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적법한 행위에 의해서 내가 손실을 봤어요. 그럼 그 손실을 좀 메꿔달라. 그렇지만 국가기관의 고의가시 같은 그런 거는 필요가 없다. 고의가실이 있으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당연히 요건이 아니고요. 근데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로 재산적 손해를 입었냐 그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재산적 손실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는 뭐 얘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재산적 손실 여부와 관련해 가지고 손해배상, 손실보상은 둘 다 우리 손해 전보 제대로 해서 손해가 생긴 걸 그것을 전보 메꿔준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등기를 했냐 그런 거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좀 어렵게 해놨는데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는 시험 덩어리입니다. 다 하나가 시험 덩어리입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 자, 보세요. 발송인이 자, 딱 우편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수취인이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누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다? 발송인. 근데 발송인에 한한다 이런 말은 틀립니다. 발송인에 한하는 게 아니라 누구? 수취인도 가능한데 누구한테? 발송인의 승인을 얻어야 돼요. 내 우편 못 받았는데 내가 손해배상 청구해도 될까? 그래 해 라는 어떤 승인을 받은 수취인까지. 그래서 청구권자는 발송인 또는 승인을 얻은 수취인이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1, 2, 3번 같은 경우 이때는 손해배상 안 합니다. 요거 묶어가지고 이때는 손해배상 하지 아니한다. 아니합니다. 안 한다. 예외. 그래서 보시면 자, 보세요. 우편물의 손해가 우편 간서가 잘못한 게 아니라 누가 잘못한 거예요?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잘못한 거. 이럴 때는 손해배상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해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강력으로 인해 발생한 때 갑자기 우편물 배달하는데 갑자기 뭡니까? 그 자체가 어떤 결함이 있어가지고 뻥 터졌다든지 안에서 뻥 터졌다든지 아니면 뭡니까? 정말 불강력적인 어떤 지진이 막 일어나가지고 차가 뒤집어지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는 그런 경우 이럴 때는 뭐가 없기 때문에 우편 간서에 뭐가 없기 때문에 고의나 가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의나 가실이 있어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불강력인데 네가 배달해봐. 손해 없나? 그렇잖아요. 그럼 정명하면 재산 손해배상 이거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강력으로. 다음 두 번째 보세요. 우편물을 교부할 때 딱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뭐가 파손의 흔적도 없고 또 무게의 차이가 없을 때. 이게 참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식의 어떤 면책 규정을 뒀습니다. 파손의 흔적이 없고 무게의 차이가 없을 때. 그 다음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받을 때 잘 받아야 돼요. 검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받을 때 뭡니까? 수취인이 우편물을 정당하게 수취를 했다면 나중에 뭡니까? 이거 파손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하게 수취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정당하게 수취를 하면 손해배상 안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요 당사자 발송인 수취인의 가오나든지 불가항력 그 다음에 겉으로 봐가지고 여러분들 파손의 흔적이 없고 무게 차이가 없을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당하게 수취인이 수취했을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과 관련해가지고 자 범위 이쪽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우편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 발송된 우편물의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배상 금액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다만 손실액이 손해배상 금액보다 적은 때는 그 실제 손해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계를 갖다 보시면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한계를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손망실 파손되거나 여러분들 망실 잃어버린 경우 있잖아요. 딱 최고 배상 금액 딱 보세요. 자, 통상 일반은 여러분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등기를 갖다 전제로 합니다. 손해배상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등기 공부할 때 손해배상 청구에 뭐가 된다? 전제가 된다 했습니다. 전제가 된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이렇게 묶고 보세요. 통상 그 관련해가지고 자, 여러분들 책에다가 이렇게 통상이 있으면 통상 이렇게 묶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10만 원대 이렇게 10만 원. 그 다음에 등기는 얼마까지? 그렇죠. 이렇게 50만 원. 그리고 일반은 여러분들 손해배상 없습니다. 자, 여기 좀 암기를 좀 이제 하셔야 되는데 여기도 시험에 잘 나와요. 보시면 등기 했는데 자, 통상 우편물이 등기를 했는데 자, 손해액이 얼마나 나왔다? 최고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실제 손해액은 여러분들 만약에 그냥 적은 쪽으로 가면 돼요. 보시면 자, 최고 한도가 10만 원이에요. 자, 나는 손해가 5만 원이다. 그럼 얼마 배상해 주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 손해 이걸 배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이게 한 개가 10만 원인데 실제 손해액은 15만 원이다. 그래도 얼마 배상이 돼? 그때 무조건 적은 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거예요. 우편 간사에 유리한 쪽. 알겠죠? 적은 쪽으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그 표현이 손실액이 손해 배상 금액보다 적은 때는 실제 그 손해액, 실제 우리가 침해당한 손해액을 배상을 해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같은 경우는 자, 손실, 망실에 대해서 최고 그 배상 금액 없습니다. 근데 통상 우편물에 대해서는 10만 원, 소포 우편물에 대해서는 50만 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잃어버리거나 파손된 경우뿐만 아니라 뭐가 된 경우? 자, 지연 배달된 경우. 자, 지연 배달된 경우도 우리 일반 우편물에 대해서는 지연 배상 안 해줍니다. 다만 등기를 전제로 하는 것에 관련해서는 뭘 한다? 손해배상 해줍니다. 잘 보세요. 등기. 자, 접수한 날부터 5일이 지난 거예요. D는 접수한 날이에요. 접수한 날부터 5일째 되는 날로부터는 어떻다? 우편 요금과 등기, 취급, 수수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당일 특급,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자, 보시면 당일 특급은 여러분들 언제 도착해야 돼요? 당일 8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뭡니까? 접수한 날, 다음 날 0시부터 20시. 그러니까 만 하루까지 지났어요. 만 하루까지. 그 사이까지는 뭐만 지급하겠다? 꼭 기억하십시오. 국내 특급 수수료만 지급하겠습니다. 국내 특급 수수료까지만 지연 배달해서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하루가 내가 예정일 오늘 20시간이 다음날 20시 그 이후에 만약에 도착했다. 그러면 뭐까지? 국내 특급 수수료뿐만 아니라 뭐까지? 우편 요금까지 손해배상 대상이 됩니다. 손해배상 금액이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철수가 자, 철수를 하면 안 되죠. 요즘엔 자, 철수가 아니고 영희가 자, 우리 당일 특급으로 자, 우리 오늘 오전 한 10시쯤에 10월 11일 오전 10시쯤에 당일 특급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쭉 영희한테 영숙이가 받았던 것은 10월 11일이 아니라 12일. 자, 여기 보시면 10월 11일. 자, 19시에 다 도착했다. 그럼 원래는 언제 도착해야 되는 겁니까? 10월 11일 20시에 도착해야 되는데 10월 11일 20시가 아니라 10월 12일 19시에 도착했다. 그러면 이때는 뭐만 받는다? 국내 특급 수수료만 받고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늦어서 10월 12일 21시다. 그러면 수수료뿐만 아니라 뭐까지? 우편 요금까지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 기준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당일 도착해야 되는데 그 다음날 20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전이면 수수료만, 그 다음에 그 20시 이후면 우편 요금까지 같이 받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 것들은 등기 그거랑 아까 이길 특급 같은 경우 이제 그 기간만 좀 보시면 돼요. 등기 같은 경우는 자 접수한 날부터 5일 원래는 등기는 언제 배달돼야 돼요? 접수한 날 다음 날까지잖아요. 다음 날까지인데 5일 배달제부터. 그다음에 이길 특급은 언제까지 배달돼야 되나요? 접수한 날 다음 날이라는 것은 다음 날 24시까지 배달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기 플러스 3일 배달물부터 우편 요금과 수수료까지. 이해되시죠? 자, 머릿속에 딱 정리하시면 돼요. 자, 등기는 언제? D 플러스 5일. 뭐 배상액은 뭐 다 같고요. 아까 요거 하나만 좀 당일 특급만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길 특급 관련해서는 그 다음날 20시를 기준으로 이거 금액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죠? 이길 특급은 뭐다? D 플러스 3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하나하나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소포 같은 경우도 그래서요. 소포는 등기 같은 경우는 자, 이때는 D 플러스 이때는 3일입니다. 3일. D 플러스 3일. 자, 그리고 내용은 같고요. 자, 당일 특급도 내용 같고, 아까 손망실과 관련해서 그 금액만 이제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라는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내용들 한번 보시면 파손, 훼손, 분실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손실, 분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해서 배상을 하는데 실제 손해액이 최고 배상 금액보다 적을 때는 실제 손해액으로 배상한다. 한마디로 뭐다? 적은 금액을 배상한다. 알겠죠? 한도하고 실제 손해액을 딱 비교했을 때 적은 금액을 배상한다. 다음 2번 등기 취급하지 않은 우편물 같은 경우는 손망실뿐만 아니라 지연에 대해서도 뭐다? 손해배상하지 않는다. 자, 좋은 질문 하나 떠올랐네요. 뭡니까? 손망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안 하지만 지연 배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틀린 말입니다. 등기 취급 안 된 것은 다 손해배상 대상이 안 됩니다. 다음 D라는 것은 접수한 날을 말한다.
막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공휴일 같은 거 이런 거는 빼야 되겠죠. 그래서 공휴일이라든지 우정사업본부장이 뭐 배달하지 않기로 정한 날은 제외한다. 이렇게 사례가 어렵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막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 막 이런 거 끼어 있으면 뭡니까? 그거는 그냥 빼면 됩니다. 아시겠죠? 사례로 그렇게 나오더라도 빼면 된다라는 거. 네, 4번 보세요. 그러나 이 예외 규정을 둬요. 다음과 같은 경우 지연 배달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철수석 같은 경우는 너무 불강력이잖아요. 너무나 물량이 많고 교통도도 많이 혼잡하니까 이때는 대량으로나 늦게 배달하는 경우는 이때는 뭐다? 우리 배상해주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가 잘못했잖아. 우편번호 잘못 표기하고 수친 부재 등 발송이나 수친이 잘못을 인한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천재지변, 막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이렇게 불강력적인 이유로 지연 배달하는 경우 상식선에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때는 우리가 손해배상하지 않겠다. 됐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출 2014년도 그렇게 나왔네요. 국내 통상 당일 특급 우편물이 접수한 날 다음 날부터 다음 날 14시에 지연 배달됐다. 접수한 날에 그 다음 날 14시니까 이거는 20시 이전이죠. 그렇죠? 뭐만 그죠? 국내 특급 수술. 지금 보면 되게 쉽죠? 나중에도 쉬워야 되는데. 그렇죠? 자, 어쨌든 나중에 보험할 때도 이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95%는 그런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셔야 돼요. 다 그렇습니다. 지금 할 때 하나하나 그래도 이렇게 좀 하나씩 맞춰가면 좀 오랫동안 기억이 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손해배상을 그냥 냅다 가가지고 저 손해 입었으니까 손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자, 이 순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순서 가볍게 보시고 제가 체크하라는 것 정도만 꼼꼼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우편물 수치 거부자의 신고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정당하게 수친이 정당하게 수치하면 손해배상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수친이 딱 보니까 뭡니까? 완전 다 부서져가지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나 이거 못 받겠다 이러면서 수치 거부자가 뭐라 해버린다?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수치 또는 발송인이 우편물에 손해가 있다고 인정하여 수치를 거부할 때는 집배원 또는 배달 우체국에 사유를 신고하도록 안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딱 신고하면 사고 접수 내역 딱 등록한 다음에 자 보시면 배달 우체국에서 이제 검사를 요청합니다. 일단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이 손해가 있고 우리가 잘못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면 신고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게 검사입니다. 그래서 배달 우체국에서는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여러분들 배달한 그쪽이 이제 책임을 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손해 사실 신고를 받았을 때는 집배원 또는 책임직이 수치 거부 우편물의 외장, 중량 이상 유부, 뭐 고의 가실 이런 것들, 이게 바로 손해배상의 요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검사합니다. 자, 그럴 때 진짜 실제로 손해가 있네요. 김치가 터져가지고 김치 중량이 줄어드는데요. 그러면 뭐냐?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수치를 거부한 다음 날부터 자 이제부터 체크를 합니다. 수치를 거부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 딱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누구를 부릅니까? 수치 거부자 또는 신고인. 그러니까 신고는 여러분 발송인도 가능하니까 뭐 수치자든 발송인은 상관없습니다. 수치는 발송인 상관없는데 자 우리 손해 검사에 참관하도록 합니다. 연락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손해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참관하도록 자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손해배상을 결정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게 1번 자 꼭 좀 체크를 하세요. 자, 손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배상 청구, 이제 손해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심사를 어떻게 하냐면, 발송한 날로부터 1년 내. 자, 중요합니다. 발송한 날로부터 1년 내.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자, 너무 예전 거를 갖다 손해배상 청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 시효기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요거랑 뒤쪽에 나오는 것들이랑 이제 비교를 막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짜 나오는 것들은 잘 기억하신다. 자, 여기 보시면, 발송한 날로부터 1년 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송한 날로부터 1년 내. 자, 제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실제로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발송한 다음 날로부터 1년 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 그 법률행위는 그 주관적인 어떤 표상이나 어떤 안날하고 뭐 어떤 법률행위가 있었는 날 또는 뭐 발송한 날 같은 법률행위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일단 우리는 자 기억을 할게요. 자, 손해배상 청구는 발송한 날로부터 1년 내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번 원인이 발송이나 수친에 있거나 불강력 그 면책 규정이 있는지 한번 면책 사항인지 한번 보는 거고요. 다음 외부 파손 무게 차이 없는지 정상적으로 수치한 다음에 신고한 것은 아닌지 그다음에 청구자가 수치한 발송인의 승인을 얻은 것이 우리 앞에서 다 봤던 것 내용들이죠. 그렇죠? 이게 다 면책 규정이고 청구 절차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친이 발송인의 승인을 얻어야지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수친이 발송인의 승인을 안 얻었다면 이 사람의 청구는 각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송한 날로부터 1년 내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청구 심사가 끝나면 이제 적정한 뭐 감정기관 의견, 뭐 증빙서류 이런 거 바탕으로 배상금액 결정하고 손해배상 결정서를 청구인한테 딱 보냅니다. 그럼 청구인은 이제 금융창구를 통해서 손해배상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 어렵진 않죠. 그래서 신고하고 우리 검사하고 난 다음에 참관하도록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손해배상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인정이 된다. 그러면은 우편창구에서 돈 받아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편물의 처리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편관세에서 우리가 잘못이 있어서 손해배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손해를 배상한 우편물은 배상한 우체국에서 자 이거 꼭 좀 체크를 할게요. 자 배상한 거 배상이다 여러분 동그라미죠. 배상하면 뭐에 따라서 반송불능 우편물 처리 방법에 따라서 처리한다. 반송불능 우편물 처리 방법에 따라서 반송불능한 그런 우편물 처리 방법에 따라서 하고요. 자 그렇게 보고 근데 다만에 잘 보세요. 수리 비용도 자 일부에다가 동그라미죠. 일부 손해를 배상할 때 일부 배상을 할 때는 뭐라 할 수 있다? 우편물을 내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전액 배상을 다 해줬다. 그러면 뭡니까? 반송불능 우편물에 따라서 폐기하든지 뭐 그렇게 하는데 일부를 했다면은 그만큼의 또 남아있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그 청구권자한테 다시 우편물을 내어준다라는 거. 사기선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검사를 딱 해봤더니 손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 손해검사조사서 한 통은 우편물과 함께 수취 거부자에게 보내고 한 통은 해당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당연하겠죠. 손해가 없다. 나중에 또 딴 말 나오기 쉬우니까 이런 것들 어떤 증빙 서류를 갖다가 수취 거부자 그 사람한테 하나 보내고 하나는 우체국에서 보관한다.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손해가 있다고 신고한 우편물을 우체국에서 보관하거나 총괄 우체국으로 보내는 경우에 우편물 상태를 책임자가 정확하게 확인하고 주고받아야 하며 손해 상태가 달라지지 않도록 취급해야 한다. 이건 뭐 당연한 말이니까 그냥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입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언제 청구할 수 있다?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자, 여러분들 막 다 바꿨으면 발송한 다음 날, 발송 받은 날 다 틀리는 거예요. 발송한 날. 그러니까 이건 100% 암기를 하셔야 돼요. 발송한 날로부터 1년이다. 근데 자, 손해배상 청구는 있잖아요. 1년 이내에 했는데 아까 봤지만 손해배상 결정서를 또 아까 나오잖아요.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았던 그런 우편물에 대해서는 뭐다? 이렇게 보세요. 받을 날로부터 5년 안에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두 개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내. 그 다음에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을 날로부터 5년 내에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 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는.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벌써 결정이 났어요. 아까 상관해가지고 실제로 한 5만 원 정도의 손해가 있네요. 그럼 우리가 돌려주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뭡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우체국 창구에서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 결정서를 가지고 얼마 동안? 5년 안에. 그러니까 5년 안에 뭡니까? 청구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개념인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발송한 날로부터 1년. 그 배상액은 뭔데? 손해배상 결정서를 우편물을 받을 날로부터, 그러니까 받을 날로부터 5년 안 이렇게 좀 구분하고 그 이후에는 시효로 소멸한다. 시효로 소멸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권리가 소멸됩니다. 돈 달라 해도 우편관세에서는 이거 기간이 지났는데요. 우리 못 주겠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손해배상에 이의가 있을 때는 내 거는 분명히 한 1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손해배상 결정과 관련해서 한 5만 원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아예 손해가 없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열받잖아요. 그때는 뭡니까? 어디로 가라? 자, 3개월 안에. 그러니까 뭐다? 결정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자,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3개월 안에 어디로 가라? 민사소송.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편관서와 국민 간의 관계는 무슨 관계?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아닙니다. 민사소송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만약 세금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낼 게 아닌데 막 내라고 막 그렇게 했다? 그 세금 같은 거 따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가 권력과 국민 간의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행정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으로 가는데 요거는 우리 우편 이용 계약 관계는 사법관계로서 민사소송으로 간다라는 거. 다음에 해당 손해배상에 자, 잘 보세요. 자, 저는 이거 음영 처리를 해놨습니다. 고의 또는 자, 그냥 잘못이 아니에요. 무슨 잘못?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무원 됐을 때도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이러면 안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자, 국가 배상이라는 말은 자, 이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국가. 여기도 우체국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우체국이라는 기관 자체, 국가라는 기관 자체가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보면 어떤 집배원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 이렇게 할게요.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가 기관에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 보면 여기 상대방이라고 할게요. 상대방이고 자, 여기는 우리 우편 뭐
이용자, 우편 이용자라고 할게요. 우편 이용자. 자, 이렇게 보시면. 자, 보시면. 자,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특히 국가배상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보세요. 국가는 일단 빼고요. 집배원이 보세요. 배달을 해야 되는데 배달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 우편물을 갖다가 여러분들 자, 머리맡에 두고 자다가 바람이 불어와서 우편물이 슉 날아가서 물에 다 젖어버렸어요. 근데 거기는 되게 중요한 서류도 있고 해서 이 사람이 손해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누가 잘못했습니까? 이 사람이 자, 보세요. 아예 대놓고 뭡니까? 아, 이거 나쁜 놈 홍길동이 우편물이구나. 내가 버려야겠다. 이렇게 고의적으로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고의. 그 다음에 과실. 근데 과실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가지고 큰 중대한 어떤 그 결과가 발생한 어떤 중과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일반적인 뭐 과실, 그냥 작은 과실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잘못해서 이 사람이 손해가 났어요. 그럼 원칙적으로 누가 이 사람이 원래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이런 개인이 있잖아요. 이런 배상을 하면 이 사람은 어떤 뭡니까?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이건 뭐 우편 그리돼서 그런데 도로 공사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국가가 발주를 해가지고 옆에서 밑에서 인부가 공무원이 막 작업을 하다가 도로에서 뭡니까? 폭파 작업을 했는데 뻥 터진 게 그 옆에 주변에 집들이 다 무너졌다. 그럼 이 사람들은 완전 파산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를 갖다가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공무원에게 배상을 받더라도 충분히 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가 배상의 기본적인 구조는 원칙적으로는 공무원이 국가기관의 어떤 그 직무 집행 행위로 인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을 했을 때 우리 요 상대방은 누구한테 돈이 많은 뭐 돈이 엄청 많잖아요. 돈이 많은 누구한테 국가한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 손해배상이라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누굴 이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뭐 한 경우 고의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큰 잘못이 있다. 그다음에 이런 일부러 그랬다.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자, 국가가 이렇게 손해배상을 딱 해주고 난 다음에 뭘 해버리냐면 이 공무원한테 야, 너 때문에 우리가 국가가 이만큼 손해를 갖다가 배상해 줬으니까 우리가 물어준 만큼 내놔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구상권이라고 하거든요. 구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그래요. 만약에 모든 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한다면 공무원들 어떻게 할까요? 절대 일 안 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뭡니까? 스포츠 신문 보다가 종 치면 바로 집에 가고 어휴, 오늘도 잘못 안 했네 이러고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짜 일부러 그러니까 고의로 하거나 아니면 큰 잘못 중과실했을 때만 국가가 구상을 행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보세요. 해당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공무원이 뭐 또는 고의 또는 중대한 잘못, 잘못이란 말은 과실이에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 배상 책임이라는 것은 누가 묻냐면 국가가 이렇게 배상해주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우체국이죠. 우체국이 딱 배상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때문에 우리가 우체국에서 이렇게 손해를 봤으니까 당신 이렇게 손해배상하는 거 우리가 구상을 좀 하겠습니다.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구상을 할 수 있는 건 언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중대한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잘못이 있다라는 건 안 돼요. 그냥 과실 정도로는 안 된다. 요게 요런 논리가 일반적인 국가 배상법에서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 공무원이 되셔도 뭐 그렇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2008년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따라서 해가지고 저 각주를 좀 줄을 좀 달았는데 해당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에게는 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보세요. 1번 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 결정서가 아까 결정서가 도달할 때는 아까 나죠 우편물을 받을 날로부터 5년 그랬네 5년. 그다음에 2번 손해배상 청구는 당해 우편물을 접수한 간서 및 배달 관서에서 발송인이 신청하는 자에만 나오면 조심하시죠. 발송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 승인을 얻은 수취인도 가능하다 했습니다. 청구권자로서. 3번 손해배상액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고 보험 취급 같은 경우는 보험은 뭡니까? 아까 그 표기 금액 있잖아요.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걸 갖다가 배상한다. 3번이 맞네요. 4번 보세요. 아, 진짜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인데 발송한 다음 날부터 1년.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뭐라고 우리가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송한 날로부터 1년.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거 손실보상이랑 이것과 관련해서도 계속 그렇게 쭉 준비를 갖다 비교를 하는 걸 갖다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긴 한데 여러분들 밥이야 뭐 조금 이따가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손실보상부터 보겠습니다. 자, 손실보상의 범위 관련해 가지고 자.
손실보상이라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국민에게 재산적 손실을 입힌 경우야.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뭡니까? 너무나 급해가지고 아까 우리 그 우편 보호 규정과 관련해서 막 정당한 운송 요구권 막 이런 거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뭐라 했습니까?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배상이 아니었잖아요. 우편 간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논밭을 갖다가 쑥대밭을 만들면서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라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이 아닌 손실보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보세요. 우편 업무 수행 중에 우편 운송원, 우편 집배원, 우편 전용, 비행기 이런 것들을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고 또 뭐 교량을 통행한 경우 이런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네요. 뭐 장애, 도로 장애로 담장 없는 집터나 이런 것들 이용하는 경우. 그 다음 3번 운송원의 도움을 받은 경우 도와준 사람에게도 보상을 해야 되고, 다음에 4번 자 이건 또 체크를 하셔야 되죠. 아까 우리 발송한 날로부터 1년 했는데 손실보상은 뭐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발생했던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내가 그냥 국가기관이 도와달라 해서 도와줬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도와줬어요. 근데 가만히 야, 너 뭐 왜 늦었어 하니까 제가 뭐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야, 그럼 국가에 보상 청구해. 그럼 그래요? 제가 그 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그럼 그때 알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날로부터 1년이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역시 마찬가지 절차 한번 볼게요. 도와준 사람에게 줄 보수나 손실 보상을 청구한 때는 청구인의 주소, 성명, 청구 사유, 청구 금액을 적은 청구서를 운송원 등이 소속하고 있는 우체국장을 거쳐서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자, 그러면 보세요. 어디다가? 가까운 데 일단 신청을 하는 거예요. 동네 우체국장. 자, 일단 먼저 우체국장을 거쳐가지고 이제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 근처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소속 우체국장이 뭐냐면 실제로 우리 그때 이런 사유로 이 사람에게 손실을 줬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에게 도와줬습니다. 라는 무슨 의견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의견서를 첨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구서하고 의견서를 이제 받은 누가? 자, 체크를 할게요. 지방우정청장은 자, 옆에다가 우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 우정사업본부장 X라고 하십시오. 손실보상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우정사업본부장 바빠 죽겠는데 전국에 있는 거 이런 거 다 처리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지방우정청장은 내용을 심사해서 청구 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는 사유서를 청구인에게 당신 돈 받을 거 없어요. 이런 보내고, 청구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제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근데 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출석 요구해서 질문하거나 자료 제출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딱 아셔야 할 게 딱 2개 뭡니까? 기간 안날로부터 1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한테? 소속 우체국장을 거쳐서 지방우정청장. 이 관할은 누가 한다? 지방우정청장이 이걸 결정한다는 거 꼭 좀 기억을 하십시오. 심사도 지방우정청장이 한다.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됐나요? 네, 그렇게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여기서 끊으면 안 되니까 이용자 실비지급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용자 실비지급제도는 아까 우정사업본부장이, 자, 이거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 치십시오. 이거 시험에 이거 나왔습니다. 우정사업본부장이 이게 나왔어요. 갈로 넣어놓고 빈칸에다 이거 넣기. 뒤에 문제 있을 겁니다. 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한 기준에 맞는 우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뭐 교통비 같은 그런 실비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게 바로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까 우리 봤지만 부가 취급 뭐 했느냐, 등기 뭐 재산적 손해 유무를 묻지 않고 실비를 보전하는 점에서 이거와 다 손해배상과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봤고요. 그럼 보세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근데 이상하게 음영 처리가 다 이상하게 이게 있고 없고 이렇게 돼버리네요. 자, 밑주십시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세 가지 오늘 여러분 점심 먹으면서 한 번만 복습 한번 하십시오. 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떨 때 그러냐.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막 그 합격을 하셔가지고 있는데 이용자가 여러분들이 너무 불친절해야 돼요. 그래서 짜증나가서 2번 이상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불친절한 안내 때문에, 자, 밑주십시오. 2회 이상 우체국을 방문하였다고 문서나 구두, 말로서 또는 전화로서 이메일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부서 책임자가 신고 내용을 민원 처리부 등을 참고하여 신속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근데 이거 무기명 신고자 여기다 좀 밑주십시오. 그러니까 무기명, 이름을 안 밝히면 접수 안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요 동네 사는 홍길동인데, 아니 그 창고에 있는 그 홍길자라는 그 사람 때문에 지금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무기명 신고자는 제외된다. 꼭 기억하시고, 다만 실비 지급 제한과 관련해서는, 자, 우리 잘못된 안내 때문에 왔어야 되지 우편 서비스 제공과 관계없이 스스로 그냥 우체국에 더우니까 에어컨 바람 쐬러 이렇게 오는 거 상관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우체국을 방문할 때는 당연히 돈 안 주겠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 15일이네 사유가 발생한 날이에요. 안 날부터가 아니라 사유가 발생한 날. 그러니까 가급적 안 주겠다는 거예요. 사유가 발생한 날.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기간이 짧은 겁니다. 자,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다 요거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게, 자,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 범위와 지급액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EMS는 우리가 이제 국제우편과 관련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일단 모든 우편과 관련해서 보세요. 아까 불친절한 응대나 직원의 잘못으로 해서 몇 번? 2번 이상 우체국을 스스로 방문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얘 잘못 때문에 2번 이상 방문했을 때, 그때 뭐 주겠다? 문상을 주겠다는 겁니다. 1만 원 상당의 문상. 자, 문상. 자, 이거 일단 기억을 하시고, 자, 나중에 이제 EMS 이제 그때 보면 다시 한번, 지금은 그냥 가볍게 한번 볼게요. 자, 국제 특급 우편이거든요. EMS가 보시면 종추적 조사, 손해배상 청구한 때는, 자, 얘들이 하여튼 이것도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데, 이걸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3일 이상 지연을 했다. 자, 3일 이상 지연이라고 하면 이렇게 3일 이상 지연할 때는, 자, 3일 3만 원 그냥 무료 발송권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 월 2번 이상 그 우편물이, EMS 우편물이 손실 또는 망실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는, 자, 무료 발송권 1회 10kg 보냄까지. 자,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다라는 거 꼭 좀 체크를 하십시오. 꺽쇠를 하든지 해가지고 보험 여부와 관계 없다라는 거 그거 기억을 좀 할게요. 보험 여부와 관계없이 원리 이상 손해방실이 생겼을 때, 즉 EMS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했는데 3일 이상 지연할 때는 3만 원 무료 발송권. 그다음에 원리 이상 똑같은, 참 재수 없는 사람이죠. 한 번도 아니고 한 달에 2번이나 그렇게 손실, 망실 그런 게 생겼다. 그때는 10kg까지 무료 발송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와 관련해서는,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입니다. 자, 손해배상 청구는 발송한 날로부터 1년이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결정서를 받은 날, 우편을 받은 날부터 5년 그렇게 되고, 민사소송은 이의가 있을 때는 사유서를 청구서를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되고요. 같이 이렇게 따로 딱 정리를 하십시오. 한 번에 딱 묶어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기간이 깁니다. 손실보상, 이거는 뭐다? 안날로부터 1년이다.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고요. 그 이용자 실비 지급제도의 범위와 관련해서, 자, 2번 이상 왔다? 문상 만 원짜리. 이건 어렵지 않죠. 그렇게 보시고, 다음 기출 확인. 뭐 이건 2013년이라도 이게 2012년인가 날짜가 잘못됐겠네요. 보세요. 우편 영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뭐뭇이 공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등 실비, 아까 이용자 실비 지급 제도는 누가 공표한 기준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건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정 사업본부장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참 황당하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시고 식사 좀 맛있게 하시고, 제가 식사 시간도 있고 하니까 1시 10분부터 여러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